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제 구독자님들의 취향을 보면 자기계발서나 경제서적보다는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소전서가라는 출판사에서는 내일의 고전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지닌 의미와 방향성이 저에게 꽤 인상 깊게 다가와서 오늘은 문학을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실 만한 이 내일의 고전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의 고전. 이 시리즈는 말 그대로 지금의 소설들이 다음 시대의 고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신인축에 속하는 작가님들의 장편 소설을 출간하는 시리즈인데요. 장편 소설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저로서는 새로운 작가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고전.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만한 주제를 다룬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냥 제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시리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총 두 권의 책이 출간됐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인 신종원 작가님의 불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원 작가님, 저는 이번에 처음 뵙는 작가님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 이미 구매 완료했습니다. 작가 소개를 보면 2020년에 등단을 하셨고 소설집으로 전자시대의 아리아, 고스트 프리퀀시가 있고 장편 소설로 습지 장례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습지 장례법이 불새와 이어지는 신종원 작가님의 장편 세계관의 첫 번째 시리즈라서 이 불새를 읽고 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스토리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 작가님께서 고대 철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본 자원소, 물, 불, 공기, 흙을 다룬 시리즈를 구상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전작 습지장례법에서는 물을 이용해서 죽음을 그리셨고 이번 불새에서는 불을 이용해서 삶에 대해 써내려 가셨다고 하는데요. 요것만 딱 들어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주제와 구성이라서 앞으로의 작품이 기대가 많이 되는 작가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작 불새는 사실 읽기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소설이라는 매체만이 줄 수 있는 기대 중에 하나가 여러 장르를 통합해서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불새라는 작품이 그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준 작품이라서 읽기는 조금은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불새,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불사조라고 떠올려 보면 죽을 때 불타서 죽고 그 재에서 다시 부활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작품 불새 역시도 이 전형적인 상징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것을 삶과 죽음, 믿음과 절망, 문명의 몰락과 재생 같은 거대한 주제로 풀어내는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젊은 사제 바오로 신부가 자신의 성직을 내려놓으려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과 사명의 무게를 지고 살아온 그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겪고 스스로 그 길을 내려놓기로 결심하는데요. 이때 바오로 신부가 사직을 청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과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직책을 포기하는 문제가 아닌 그가 살아왔던 모든 믿음 그리고 그가 버텨온 세계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혼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던 아버지 신부격인 베드로 신부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마지막으로 성배를 보고 오면 그의 뜻을 받아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바오로 신부는 이것이 스스로의 믿음과 마지막으로 직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성배가 있는 스페인에 도착한 신부는 도착하자마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이 비행하는 동안에 성배가 도난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배를 봐야 했던 바오르 신부는 그 사실에 낙심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성배의 도둑으로 몰린 페트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 이 둘은 성배를 찾아서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배를 찾아서 떠나는 단순한 모험담이었으면 제가 추천하지 않았겠죠. 지금부터는 제가 이 작품이 왜 좋았는지, 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여러 시대의 역사와 신화들, 그리고 현 시점을 빠르게 넘나들면서 소설의 주제의식을 한층 또렷하게 드러낸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와 이해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정세랑 작가님이 이런 추천사를 남겨주셨는데요. 신종원은 과감한 소설을 쓴다. 중대한 주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움츠러드는 기색 없이 정보와 상징과 이미지를 연이어 힘껏 던진다. 역사를 빨리 감게 할 때 발생하는 찬란한 노이즈를 포착했다가 다시 흩어버리는 서술 방식이 독특하기 그지없다. 이를테면 요리 상자 안에 석유물이 있다고 하자. 그 앞을 스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오래된 물건을 보고 있다고 여길 테지만 신종원의 소설 속에선 도리어 유물 쪽이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가 잠시 깜빡이는 불빛에 불과하다면, 컵에 얕게 찰랑이는 증발해버릴 액체에 불과하다면, 짧은 숨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할지 이 소설은 묻고 있다. 굉장히 멋진 추천사죠. 또 추가적으로 제 감상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불새는 전형적인 직선형 서사 대신에 시간과 공간을 끊임없이 가로지르는 선택을 하면서 인간 존재의 순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 초입부터 수메르 신화, 페니키아 문자, 그리고 황금 양털을 찾아 나선 이아손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양을 찾아 떠나야 한다, 언젠가는. 이라는 문장을 제시하는데요. 이 문장은 이 작품이 추구하는 삶의 본질적 운동성을 암시하는 문장이기도 하면서 그 뒤로 이어지는 바오로 신부의 여정 또한 이 순환의 원형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과거의 믿음과 결별하면서 수단을 벗은다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답하려는 이유로 성배를 찾아 나서기 때문이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역사적 상황들을 교차시키는 방식. 예를 들면 1세기 로마 제국과 초기 기독교의 상황, 스페인 내전과 같은 격동의 시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바오로 신부의 여정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책이 끝이 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독자 스스로가 그 결말을 점차 체감하게 만든다는 점이었는데요. 결말을 오히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느끼게 하는 방식이 뭔가 독서 경험 자체를 하나의 순례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뭔가 더 성스러워진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역사적 사건이나 신화를 그대로 차용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 작품은 여러 시공간을 치밀하게 언급하는데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에 허구적인 서사를 절묘하게 얹어내면서 주제의식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챕터로 마법에 걸린 잔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은 우마이야 왕조가 아바스 혁명으로 몰락하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는 하고 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왕자가 로마인 바드로에게 구원을 받아서 살아남는 과정, 그리고 비잔틴 양식의 찻잔을 성배로 삼아 왕조 부흥을 다짐하게 되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작가님이 만들어낸 허구적 설정입니다. 이런 허구적 서사를 통해서 성배가 전형적으로는 신의 은총과 구원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복수와 전쟁을 위한 도구로 보여지고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성한 상징조차도 결국은 어떠한 욕망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왕자는 성배를 들고 인샬라, 즉 신의 뜻을 따릅니다라고 외치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신의 뜻이라기보다는 복수와 재건을 꿈꾸는 인간의 다짐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계속해서 사실과 허구를 절묘하게 섞어서 작가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것을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작가님이 이끄는 대로 이 서사를 따라가는 것도 이 작품을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어라는 매개 자체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을 매우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기대를 너무나도 충족시켜 주는 작품이 바로 이 불새입니다. 먼저 제가 이 책의 첫 문단을 낭독해 드려 볼게요. 수메르 사람 아브라함은 숫양을 찔러 아들의 목숨을 구했고, 이올코스의 찬탈자 이아손은 황금 양털을 찾아 흑해를 건넜으며, 페언의 건달 유방은 큰 양의 뿔을 뽑고 꼬리를 자르는 꿈을 꾼 뒤에 왕이 되었다. 양은 갈비살이 풍부한 재물이고, 양은 비닐 모양의 섬유로 위장된 영광, 양은 사목타브 울부짖는 암시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양을 찾아 떠나야 한다. 언젠가는. 그렇다면 거꾸로 양들은 무엇을 찾아 떠나야 하는가? 양들은 구불구불한 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표지를 찾아 헤맨다. 죽을 때까지. 페니키아 사람들은 기원전 12세기에 이미 양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문자 체계의 12번째 자음을 지팡이 모양의 사물로 표시했다. 이른바 모리막대기 라메드는 페니키아 문명이 몰락한 이후에도 무려 2000여 년간 로망스어군 화자들의 앞니와 경국의 사이 공간에 잠복해 있다가 원시 게르만어와 고대 영어에 이르러 새끼양을 의미하는 낱말의 두음 엘이 되었다. 그러므로 엘은 페니키아 문자 라메드와 새끼양 사이에 놓여 있는 구불구불한 가교이다. 이 사실은 치경음을 발음하기 위해 수직으로 기립한 혓바닥들을 교각 삼아 전달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음 문자로 알고 있는 라틴어의 12번째 알파벳이 끄트머리가 구부러진 막대 모양의 상형 문자에서 비록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세상의 모든 문자가 이처럼 특정한 사물들과 형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만물은 가장 처음 빚어질 때 이미 명명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사람의 혀는 형상과 기호를 일치시키는 열쇠여서 이것을 유연하고 예민하게 움직일 줄 아는 이들만이 사물의 비밀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언어라는 게 단순히 소통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빛낸 힘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알파벳 L의 예시를 들어주면서 세상의 만물은 처음 빚어질 때부터 이미 명명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자신만의 양을 찾아 떠나는 존재,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찾아야만 하는 존재, 찾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이 완전히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 구불구불한 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표지를 찾아 헤매듯이 우리도 그 길 위에 있긴 하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걷고 어떤 리듬으로 방황할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너무 멋있게 풀어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품의 첫 시작부터 이런 철학적 서술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너무나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걸 단번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파트는 바로 불새의 애원이라는 챕터인데요. 이 챕터에서는 작가님께서 세상의 창조 과정을 글자를 통해 풀어내고 계시는데 그 서사가 놀라울 만큼 개연성이 있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서 정말 하나의 새로운 신화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요약을 하는 순간 이 감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많은 분들이 직접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문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 정의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장면으로 풀어내면서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철학적인 주제에도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독자 스스로도 같은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질문을 품게 해 주는 것 같아서 이런 점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불새 작가 노트에서 제공된 작가님의 인터뷰를 보면 어떤 작품을 쓰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 주셨어요. 시대적 감각을 갱신하는 작품들을 쓰고 싶다. 죽을 때까지 혹은 소설 쓰기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작가로서 나는 인간만을 찬양하고 싶지 않다. 어떤 개인의 불행이나 고통, 슬픔을 묘사하고 전시하려는 목적으로 문장을 쓰고 싶지 않다. 소설은 기록이 아니라 차라리 싸움이기 때문이다. 모든 글은 어떤 도전 내지는 투쟁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눈앞에 없음, 상상할 수 없음, 표현할 수 없음에 대한 저항, 심리적 과부하, 인지 부족, 신체 기관들의 협응력 저하, 지적 불가해성에 대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아니, 나는 쓰겠다. 써야만 하고 반드시 쓰일 것이고 마침내 쓰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글쓰기로 시대적 감각을 갱신하는 일이야말로 지금은 혹은 아직은 쓸 수 없음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완성한 모든 작품은 적어도 그 시점에 한해서는 쓸 수 없다고 판단되었던 것들에 대한 시도였다. 신종원 작가님의 신작 불새 역시도 작가님만의 확고한 신념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고전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결국 고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얼마나 깊고 설득력 있게 다시 들려줄 수 있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작품 불새에서도 말하고 있는 역사는 계속 반복되지만 그 안에 나만의 양을 찾는 것이 삶이라면 고전이 주는 메시지도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주제를 어떻게 서사적으로 풀어내느냐, 독자에게 어떻게 다시 체험하게 하느냐는 온전히 작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은 분명 보편적이고 대중적일 수 있지만 스토리까지 뻔하거나 평범했다면 오랜 시간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신종원 작가님의 불새는 내일의 고전이라는 이름에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깊이와 새로움을 모두 갖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종원 작가님의 불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내가 요즘 읽고 싶은 고전이라던가 내가 생각하는 고전의 정의라던가 아니면 신종원 작가님의 불새라는 작품에서 어떤 점을 기대하시는지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이 신종원 작가님의 불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책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신종원 작가님의 신작 불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